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29번째 강의 설명 10번째 문제 오늘 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6쪽이고요. 설명 문제는 앞에서도 차근차근 풀어봤듯이 대학이 의도하는 바를 잘 찾아내는 것, 그리고 제시문과 제시문 사이의 어떤 논리적 연관성을 개념적으로 규정해서 찾아주거나 아니면 인과적으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각각의 제시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시문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길 요구한다. 그래서 설명한다 라는 말이 들어있을 때는 설명되지 않은 뭔가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가해를 참고해서 나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를 참고해서 나의 숨겨진 것을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 숨겨진 것이 가를 참고해서 나에 나타난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개념적으로 설명하시오거나 인과적으로 설명하시오거나 어떤 합리적 의미를 밝혀서 설명하거나 뭐 이런 형태의 구조를 띠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확하게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글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보겠습니다. 86쪽에 있는 문제네요. 이 문제는 제 기억에 이화여대에서 나온 문제 같은데요. 자, 문제를 한번 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논제부터 보죠. 가에서 언급된 그림들의 특징을 서술하고, 자, 이렇게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가에서 언급된 그림의 특징은 뭐다 라고 간단 명료하게 어때요? 직접적으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제가 요구한 것에 대한 답은 항상 직접적으로 서술해 주셔야 됩니다. 특징이 뭔데? 자, 특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념화를 해야죠. 개념화. 그죠? 개념화를 하는 게 대학이 요구하는 거다. 특징을 물었으니까 특징이 무엇이다 라고 명확하게 개념화하는 건 기본적으로 글의 미덕입니다. 그죠?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나의 입장에서 설명하라. 나의 입장에서 설명하라. 자, 그러면은 요거를 구조화를 한번 해볼까요? 구조화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논술 문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고의 구조로 전부 다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그림의 특징이죠. 내가 설명해야 될 것은, 설명해야 될 게 뭐죠? 그림의 특징이잖아. 나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특징을 내가 뭘 해야 되나요? 설명해야죠. 설명. 그러면 그림의 특징을 어때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제가 항상 개념이라고 했잖아. 설명도 이러이러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림의 특징이니까 이러한 그림이 특징이 나온 이유를 무엇으로 볼 수 있다. 그죠? 그런 형태가 돼야 되고, 그림의 특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뭘 가지고 하라고요? 나의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개념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 입장에서 가에 나타난 그림의 특징은 무엇인데 그 특징을 설명하면 첫째,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둘째,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고의 구조를 제가 조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고의 구조에 따라 사고를 하다 보면 논제를 딱 보는 순간 무엇을 어떤 걸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가부터 보죠. 가, 12세기 중세 예수는 아동기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아동기를 묘사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아동기, 12세기.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요, 아동기라고 하는 게 없어요. 아동은 뭐죠? 유아와 청소년 사이가 아동이죠. 그러니까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까지. 근데 말귀는 알아듣는.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안 되죠. 특히 남자애들은. 그죠? 이 아동기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오래 살지도 않았을 뿐더러 옛날에는요, 두 발 걸어 다니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른의 그냥 축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일을 시켰어요. 옛날에는. 그죠? 물론 이런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보다는 교육,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언제 나왔냐면 근대적 사고방식이죠. 즉 귀족적인 문화, 특히 어떤 유태인적인 문화가 세계화된 어떤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12세기 중세 예술의 아동기에 무관심했다. 그러니까 아동기를 잘 안 그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세기 말 세미라는 당시 화가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아이들의 신체를 변형시켰다. 자, 오늘날의 아이들을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 같아요? 그림을. 그냥 아이들은 보면 머리는 크고 몸은 작잖아요. 근데 이때 아이의 그림을 보면 그냥 크기만 작은 어른이야. 모양이. 그러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그 예술을 안고 있는 그 성모 마리아, 11세기 말경 성 니콜라스 부활 장면을 담은 프랑스 세미라, 그리고 어디 갔죠? 뭐 여기 막 보면 막 태어난 이스마엘의 성인 남자처럼 복부와 흉군의 근육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마치 어른의 축소 형태로 그렸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가에 나타난 그림의 특징. 자, 논제가 물어본 건 그림의 특징입니다. 어떤 그림의 특징이죠? 아동기를 묘사하지 않는 그림의 특징. 아동을 어른의 축소로 그리는 어떤 그림의 특징. 그죠? 그래서 화가는 성인 남자의 근육을 가진 벌거벗은 아이의 모습을 주저없이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아동기가 그 프레지는 가끔가다 한글 입력에 좀 오류가 생겨서요. 한글 입력에 조금 오류가 생겨서 한글 입력을 한글을 켜놓고 조금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어른들의 어떤 입장에서 아동기가 사라지는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그죠? 아동기가 생략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아동기를 묘사하지 않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에서 언급된 그림의 특징은 중세의 그림의 특징으로서 아동기를 정확히 묘사하지 않는 어떤 그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규정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동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아동이라는 개념은 근대에 나온 거죠. 근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 이전에 우리의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들이 먼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객관적인 어떤 사실의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객관성이 아니라 우리의 선입견이 이미 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자, 나아지시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은 표면에서 반사된 빛에 의해 촉발되는 일련의 신경활동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인식할 때는 어떤 시각 자극, 그래서 전적으로 물리적 특성만을 가지고 있는 빛이 눈의 망막에 도달하면 신경활동으로 변환되어 두뇌로 전달된다. 빛의 물리적인 특성은 질서정연한 규칙에 따라 작동한다. 따라서 신경변화도 매우 규칙적이며 사람들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감각할 때 그 감각의 어떤 물리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감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시각인상에서 감각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관찰자의 인지적 배경이 수반된다. 그죠? 그러니까 감각 경험까지는 비슷한데 우리 관찰자의 인지적 배경 뭐죠? 선입견이죠. 선입견. 관찰자의 인지적 배경에 따라서 뭔가 다르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정서적, 지적 반응은 나의 경험과 전혀 다를 수 있으며,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경험하고 체험을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해 보면 기억하고 떠올리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야, 너 우리 어디서 만났지 하면 우리 언제 처음 손을 잡았지? 이런 이야기 하면요 시간이 다 달라요. 그죠?
우리들 각자는 세상에 대한 심적 구조를 발달시키는 방식에 있어서 엄청난 다양성을 보인다. 즉 관찰자의 인지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감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을지라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배경의 다양성 때문에 똑같은 경험, 체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어떤 이해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는 광범위한 공통 경험 영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적 등가성을 유지시켜야 된다. 지적 등가성. 그러니까 지적 등가성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는 대화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일단 공통된 부분이 있어. 즉 감각 경험에 있어서는 공통된 부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생리적으로 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각 자극의 최초 처리 과정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동일하다. 어떤 시각적 자극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어떤 물리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유사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단순한 예로부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시각의 이중성 개념이다. 시각의 이중성. 자, 이런 낯선 개념이 나오면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시각 경험은 눈에 주어지는 시각 자극뿐 아니라 눈에 의한 감각 경험의 해석을 통해서 달성된다. 그래서 시각 경험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 자극, 즉 감각 경험의 어떤 물리적 자극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석,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시각은 어떤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나의 입장은, 우리의 시각 경험은 이중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 나의 입장이네요. 그죠? 그죠? 구조를 보면, 그러면은 그 시각의 이중성에 따라서 어때요? 자, 나의 입장 두루뭉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개념적으로 나는, 우리의 시각은 이중성을 띠고 있다라는 입장에 있다. 이런 입장에 따를 때 가와 같은 어떤 아동기가 생략된 그림의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시각의 이중성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중세 사람이나 현대 사람이나 모는 것 같아요. 시각 자극은 어떤 지적 등가성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죠. 시각 자극은 지적 등가성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 체계가 어떤가요? 중세 사람은 아동기를 해석하는 해석 체계가 없어. 즉 관찰자의 인지적 배경이 아동기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근데 현대 사람들은 아동을 보면서 아동기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관찰자의 인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중세인들은 아동을 그리지 않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이 사고 구조화를 하는 과정에서 중세인과 현대인의 감각 경험의 어떤 공통점, 중세인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 체계의 차이, 인지적 배경의 차이를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세인과 현대인들은 감각적 경험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즉 우리가 어떤 시각 자극,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 자극은 똑같다. 그죠? 하지만 아동기를 해석하는 어떤 체계가 중세인에게는 없었고 현대인에게는 어떤 있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입장은 정확하게 뭔가요? 시각의 이중성이다. 그죠? 어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렵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시문 안에 들어있는 개념들을 발견하고 이 개념과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찾아낸 다음에 설명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나의 시각의 이중성의 측면에서 가에 나타난 아동기가 생략된 그림의 특징이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면, 첫째, 현대인과 중세인은 감각적 경험은 유사하나 그들 사이의 어떤 해석 체계, 인지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다.
중세 사회에서는 아동기를 인식하는 어떤 인지적 체계가 없었고, 현대인들은 아동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동에 대한 해석을, 인지적 배경을, 아니면 중요성을, 아니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형태로 설명하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논리적 구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구조의 틀 안에서 서술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는 어떤 글이 될 것 같아요.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텍스트를 읽을 때 항상 개념에 민감한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어떤 습관을 조금 반드시 들이기 바랍니다. 자, 궁금한 것은 논법.com에 질문 남기시고요.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29강 설명 10번째 문제 86쪽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